전통적인 변수의 관계성에서 베론캐리는 우리가 소벨 테스트라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에 요인 분석을 왜 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아마 앞서서 제가 어, 그 사회과학적 관점하고 그리고 통계학적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요약을 위해서 요약값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좀 다른 부분은 평균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열을 하나를 요약한다면 요인 분석은 차원을 그러니까 차원을 요약하는 거니까 문항을 여러 개를 요약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45페이지는 측정 오차, 관측 변수, 잠재 변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거는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EFA, CFA는 앞서서 EFA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CFA는 이제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로 사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앞에 F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지금 잠재 변수, 그리고 관측 변수는 뒤에 관찰된 실제 값, 이걸 관측 변수, 그리고 측정 오차라고 하는 부분. 이게 구조방정식 모형 중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조금 기존의 SPSS와는 차별성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차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해서 측정 오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확인적 요인 분석은 4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요인들이 있을 때 관측 변수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자체를 우리는 확인적 요인 분석의 형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46페이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차 중에서도 구조적인 오차가 있고 또는 측정 오차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 오차는 잠재 변수에 붙어 있는 오차를 우리가 구조 오차의 형태 그리고 측정 변수에 붙어 있는 오차를 우리는 측정 오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49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개 효과랑 조절 효과는 결과적으로 변수들의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가 사회과학 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는 다른 여러 가지 툴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는 어,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50페이지는 매개 효과랑 조절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절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개 변수는 지금 관리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뜻에서 제가 혈압을 재는 모습을 사진에 올렸고요. 조절 효과는 어,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불 켜는 스위치에 그림을 올렸습니다. 매개 효과는 제가 작성하기로는 독립 변수가 특정 변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형태다라는 거고요. 조절 변수는 지금 조절 변수의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성격에 따라서 실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해서 가는 것과 그것을 조절해서 가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거는 매개 변수 중에서 이를테면 나이랑 혈압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볼 때 몸무게에 따라서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몸무게의 입장은 사실 혈압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몸무게를 잘 관리해야 혈압이 관리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매개 변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라는 x, 즉 독립 변수는 나이를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 나이를 먹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관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몸무게는 관리의 대상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어, 변수를 선정해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연구에 그 집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수들, 또 그런 변수들 중에서 혹시 그 관리의 역할이 안 되는 것들은 독립 변수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때 삶의 태도가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의 방식인지 또는 부정적인 삶의 태도의 방식인지에 따라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조절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월 소득은 사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부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태도 또는 그걸 더 불행하게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기 효과는 분석을 할 때 사실 전제 조건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베론 캐니의 방식 중 전제 조건 자체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다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베론 캐니의 방식이 최근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매개 효과를 볼 때는 완전 매개의 형태냐, 부분 매개의 형태냐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완전 매개라면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앞서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전제 조건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매개 변수가 투입이 됐을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주고 오로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그려질 때 그때 매개가 완전 매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 매개는 직접도 가지만 간접적으로도 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부분 매개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베런 캐니의 86년도 논문에 기반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화, 억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강화라는 것은 실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플러스적인 영향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고 억제라는 것은 플러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부호가 억제 요인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SPSS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종속 변수의 첫 번째 단계가 독립 변수가 여기 오른쪽에 써 있죠. 독립 변수가 지금 y가 되는 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로 넘어가는 거고 매개 변수가 지금 독립 변수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비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은 이거 하이라키컬 리그레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순차적으로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 순차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질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R제곱에 대한 변화량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실제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R제곱의 변화량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량에서 반드시 R제곱의 변화량 값을 체크해 준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R제곱에 대한 변화량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안 하면 물론 모형 1, 2, 3에 따른 R제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단순한 차이는 계산할 수 있지만 P가 즉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체크해야만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R제곱의 변화량을 본다라는 전제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모형에서 켜켜이 모형을 쌓아 나가면 설명력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설명력이 증가해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회귀 방정식의 의미가 더 강화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정 변수가 투여됐을 때 설명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특정 변수의 영향력을 오로지 순수하게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B라는 독립변수가 추가된 경우에는 A라는 독립변수의 설명력만 존재하다가 B라는 독립변수가 포함된 A, B가 모형이 포함된 음, 총체적인 설명력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확인이 된다면 A만 있는 경우와 A와 B가 다 있는 경우에 그 R제곱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차이가 되겠죠. 차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순수하게 B를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의 설명력이 증가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이 바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한 기존의 베론 케니의 86년도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방식이 R제곱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봐 주시면 일단 54페이지는 분석을 하면 제일 먼저는 분산 분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R제곱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R제곱을 보면 0.051이기 때문에 5% 수준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다시 55페이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R제곱에 대한 변화량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변화량이 0.001이니까 이게 크게 뭐라고 해야 되죠? 증가된 수치는 아니죠. 그죠? 크게 증가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은 이 수치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 끝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유의 확률 F 변화량. 그러니까 변화량에 대한 유의 확률이 나타나고 그게 4, 1, 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다? 의미가 없다. 즉 0.001은 변화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이때 R제곱의 변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량이 아니다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개 효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X에 대한 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하고 이 계수에서 X에 대한 내용이 유의하지 않게 변하고 이 메디테이터 베리어블이라는 메디테이션 베리어블이라는 이 매개 변수가 유의하게 바뀌면 얘는 완전 매개의 방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보면 처음에 다른 데이터로 지금 매드2니까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드1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로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 기본 모형은 x와 종속 변수가 매개 변수로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x 자체 하나 그리고 x와 매드로
양쪽으로 다 가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선 변화량이 0.017, 그러니까 1.7% 수준에서 증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새롭게 추가한 매개 변수의 역할이 약 1.7% 정도의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변화량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개수가 X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다음에 med2라는 메디테이터 베리어블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부분 매개. 그러니까 둘 다 직접 가는 효과와 간접적으로 가는 효과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황이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앞서서 처음 봤던 경우는 매개 효과가 없는 거지만 증거 같은 경우에는 매개 효과가 있긴 있되 부분 매개도 부분 매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하면 58페이지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의 경우를 정리한 거고요. R제곱과 R제곱의 변화량을 정리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값에서 증가한 수준은 사실 1.7%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새롭게 추가한 매개 효과 변수 두 번째 거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일부 부분 매개한다라고 저희가 정리해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재된 값을 보면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후에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넣는 거잖아요. 아노바 테이블에 있는 F값, 그리고 에스터리스크는 그에 따른 P값에 대한 해석을 같이 넣은 거고, 그리고 R제곱 값은 우리가 모형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이고요.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는 개수라는 값에서 그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존재하는 값들을 가지고 일정한 어떤 양식에 맞춘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한 걸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med2, 메디테이터 베리어블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강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맥일 때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 나서는 소벨 테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소벨 테스트의 제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 제한점이나 한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과추정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은 정확한 추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정확한 의미로 추정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부스트래핑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소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벨 테스트의 방식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60페이지 조절 효과입니다. 이것도 SPSS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1차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가 독립변수하고 조절변수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을 넣는데 이 상호작용항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곱하기의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곱하기의 형태라는 것은 이거는 독립변수하고 조절변수를 말 그대로 곱한 거예요. 값을 곱한 형태. 상호작용항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공선성이라는 부분, 즉 독립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들끼리 독립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독립변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성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관계가 밝혀지는 경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 중심화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곱하기 할 때, 상호작용을 계산할 때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61페이지 조절 변수는 앞서서 월소득과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절 변수라는 것은 지금 학력에라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학력이 높고 학력이 낮고 한 가지 예시니까 예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행복에 대한 정도가 달라진다면 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태도, 그 중에 뭐 자신감이다라고 본다면 자신감이 강한 사람과 자신감이 약한 사람에 대한 구분, 즉 구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 변수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절 효과를 분석하거나 또는 매개 효과를 분석할 때는 방법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에이모스나 SPSS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보통의 책에서는 논 매트릭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범주형 데이터 그러면 논 매트릭이니까 논을 빼면 매트릭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조절 변수가 매트릭인 경우에 연속형인 경우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논 매트릭인 경우에 접근하는 방법 이게 각각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어, 보통은 논 매트릭인 방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인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을 좀 더 만들어서 좀 복잡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논 매트릭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을 별도로 힘들게 만들지 않고 제시를 해도 결과에서는 상호작용에 관련된 그 결과치가 즉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치가 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SPSS로 하게 되면 상호작용항을 만들기 위해서 평균 중심화라든지 다른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62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인과 모형, 조절 모형, 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래 조절 효과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씩 차례차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단순한 인과 모형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구매했다, 안 했다라는 행위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줄 때 어떤 물품에 대한 구매, 뭐 소유욕이라고 할까요? 뭐 쇼핑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절을 한다라는 모형은 잘 뜯어보면 구매 전의 상황과 구매 후의 상황을 봤을 때, 그죠? 구매 후가 상대적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면, 만약에 줄어든다면, 그 구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 스트레스에서 우울로 갈 때 0.2, 스트레스 그 밑에 있는 건 0.7 이렇게 보이는 값은 회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느냐의 정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회귀계수로 표현을 하잖아요. 회귀계수가 0.2와 0.7, 즉 0.5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때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로부터 구매하는 그 태도나 또는 구매 하기 전과 후의 상태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식이 조절 효과의 방식이고요. 그게 이제 넌 매트릭의 방식입니다. 매트릭은 컨티뉴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고요. 마찬가지로 63페이지 조절 효과 모형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성격에 대한 상호작용항이 같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테스트한 이후에 상호작용항에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 상호작용항의 의미가 앞서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개념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즉,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의 역할도 결과적으로는
조절 효과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회귀 분석과 분산 분석의 접근이 결국 아노바 테이블이라는 분산 분석 표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수리적으로는 같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조절 효과 모형의 방법은 매트릭의 방식은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조절 효과에 대한 이론적 가정, 이제 이 테이블을 살펴봐 주시면 테이블 안에 강화 효과, 완화 효과, 대립 효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립 효과는 그림으로 그리면 크로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X자의 형태 등으로 만난 겁니다. 각각이. 왜냐하면 지금 X에서 Y로 갈 때와 M에서 Y로 갈 때, 그 다음에 X와 M의 조절된 그 상호작용항에 의해서 Y로 갈 때를 볼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플러스 플러스인데, 마지막 상호작용항이 마이너스, 즉 부호가 달라지면 대립적으로 의미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강화는 보시는 것처럼 전 과정에서 다 동일하게 맞죠? 부호가 일치되는 경우입니다. 완화는 전 과정 중에서 지금 x가 y로 갈 때 그 부분이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뒷부분 2단계, 3단계가 다 마이너스의 관계면 직접 쪽으로 갈 때의 효과와 그걸 조절해야 될 때의 효과가 음, 더 죽여주는 형태의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완화 효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를 설명할 때도 완전 매개, 부분 매개처럼 순수 조절, 뭐 부분 뭐 그런 식으로 유사 조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강화 효과가 있다, 완화 효과가 있다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각 그 학문 분야마다 설명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이 강화 효과, 조절 효과, 완화 효과를 그래프로 이해를 해본다면 지금 대립 효과는 그죠? 한눈에 딱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죠. 성적과 능력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때, 그죠? 능력이 좋을 때 성적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동기부여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죠? 동기부여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대립효과는 맨 마지막에 X로 되어 있는 그림과 연결이 되면 되고요. 그러면 음주량과 연령에 따른 각각의 건강과 근력에 관련된 Y축을 갖고 있는 그래프들은 지금 강화 효과는 사실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 되는 그죠? 첫 번째 그래프와 연결이 될 테고 완화 효과는 두 번째 그죠?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6페이지는 조절 효과 중에서 그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방법을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때 대상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쓰고요. 곱하기라는 부분이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고 그 부분은 해당하는 그 변수 계산이라는 창에서 곱하기가 그 에스터리스크가 있어요. 그냥 클릭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셔서 Shift 누르고 8이었던가요? 그렇게 입력을 하셔서 쓰시면 곱하기 된 결과로 상호작용항이 계산이 됩니다. 그걸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67페이지 같은 방식으로 이 SPSS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음 이렇게 표기된 것이 순차적으로 누적시키기 위한 유계적 회귀 분석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R제곱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본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y로, 두 번째는 x와 모더레이트 된 베리어블이 독립변수로, 세 번째는 상호작용항까지 추가해서 살펴보는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R제곱의 변화량을 살펴봤더니 2단계, 3단계 상에서 보니까 상호작용항이 추가됐더니 0.05, 그러니까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수치가 사실 증가하긴 했어요. 그런데 유의 확률에 관련된 값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유의하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개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나 봤더니 지금 VIF가 10보다 크면 뭐라고 했죠? 변수들끼리의 어떤 변수들? 설명 변수 또는 독립 변수들끼리의 관계가 어떤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평균 중심화라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심화에 대한 작업은 실제 평균을 구하고요. 평균 구했죠. 기술 통계로 구하니까. 구한 평균을 뺀 겁니다. 개별적인 값에서 빼주면, 즉 평균을 뺐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평균 중심화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고요. 그걸 뺀 걸 다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때는 이제 VF 값이 안정권에 접어들죠. 그리고 알제곱의 변화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어쨌든 VIF 값은 억눌러 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보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접근을 할 때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건 맨 마지막 단계,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상호작용이 없는 직전의 단계. 이때 R제곱의 변화량이 0.5% 수준으로 올라간 거고, 독립변수도 그렇고, X라는 게 독립변수죠. Y는 종속변수고, 지금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moderated variable을 줄여서 부른 거고요. 그리고 C는 민 센터링을 했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이 다 포함된 것들을 보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유사 조절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X와 그 다음에 조절 변수와는 다 플러스인데 상호작용항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완화의 요인이 된다.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완화를 시키는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SPSS를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많이 안 쓴다는 얘기고요. 이제 구조방정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방정식의 내용은 14페이지에 뭐가 좋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확인적 요인 분석하고 뭐하고 경로 모형하고 같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합쳐져 있는 형태를 그런 방법론을 우리는 Structure Equation Modeling이라는 표현 SEM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구조 방정식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에이모스가 대표적인 툴이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구조오차를 포함한다. 두 번째 그거죠. 구조오차를 포함한다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분석 대비라는 것은 SPSS 방법론 대비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이제 본다라는 거고요. 에이모스는 25버전입니다. 지금 사용하려고 25버전을 열 거고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에이모스는 버전이 업되더라도 뭐가 크게 막 바뀌거나 뭐가 달라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전의 책을 혹시 구매하신 경우가 있거나 또 예전의 책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76페이지부터 제가 78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콘에 대한 설명 외에 제가 오늘 같이 실습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몇 가지 것들, 사용하는 몇 가지 것들만 체크를 해 놓으셔도 되니까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내용에서 부스트래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몇 차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과거의 방식은 어, 분산을 과추정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의 추정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베런 캐니의 방법으로 소벨 테스트의 방식으로 그 효과성을 볼 때 그렇다. 그러면 그 효과성이라는 것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부스트래핑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스트래핑은 단순하게 보면 복원 추출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원 추출. 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주머니에서 동전을 빼내거나 구슬을 빼낸다고 예를 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음, 다시 공이나 동전을 빼내고 나서 빼낸 걸 다시 주머니에 넣어 놓는 거. 그게 바로 복원 추출입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뽑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샘플이 표본의 수가 1000개짜리의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한 개의 의미를 가지니까. 그죠? 근데 1000개면 충분히 많아서 사실 부스트래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개수를 좀 줄여서 설명을 해볼까요? 어, n이 한 100개짜리의 데이터가 있다고 보죠. 표본이, 케이스가 100개짜리예요. 그럼 이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부스트래핑을 써야 되는데, 부스트래핑은 어떻게 한다? 100개짜리를 여러 번 뽑는 거예요. 그걸 K개를 뽑아요. K개라는 것은 보통 5,000개 내지는 2,000개 이런 식으로 1000회 이상의 부스트래핑을 하거든요. 그럼 부스트래핑을 해서 표본 오차를, 표준 오차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결국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샘플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또 OLS 통계 분석 방법 중에 베론 펜니의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소벨 테스트를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부스트래핑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복원 추출이다. 다시 제자리에 채워 넣는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엉뚱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때 랜덤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되지 않은 데이터는 다시 재복원이,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엉뚱한 이상치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거의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뽑아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차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얘기했던 것 중에 표본의 평균들이 결국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들도 사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장이 필요하시면 한번 확장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CFA의 형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행동이라는 방식의 CFA를 그릴 겁니다. 여기에서 관측 변수가 네모라고 했고요. 동그라미가 오차라고 했습니다. 관측에 대한 오차.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구조방정식 화면에서 여기 네모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네모, 여기 동그라미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이 부분입니다. 요거 draw latent variable or add 그러니까 같이 한꺼번에 관측 변수를 같이 그려버리는 거죠. 자, 요 아이콘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조방정식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화면을 좀 키워서 할 건데요. 왜 키우냐면 나중에
이 모형 자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프로퍼티, 뷰에 가시면 인터페이스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 프로퍼티에 보면 페이퍼 사이즈가 있고요. 페이퍼 사이즈 중에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넓혀버리면 이렇게 흰 바탕이 완전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쓸 거죠.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행동. 그리고 세 개씩 붙어 있습니다. 세 개씩, 세 개씩. 자, 요 화면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수동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요.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 그렸죠. 자, 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모양이 제각각으로 이제 그려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리는 대로 한번 보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하나, 하나. 이게 이제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좀 번거롭고요.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 요겁니다. 요 버튼. 얘를 눌러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사이즈를 하나 맞춰주고요. 맞췄죠? 그다음에 클릭을 계속합니다. 하나, 둘, 셋. 이 클릭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관측 변수하고 오차 변수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보시면 얘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조금 밑으로 떨궈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게 올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얘는 디플리케이트니까 똑같이 복사하는 거고 얘는 옮기는 겁니다. 얘를 선택해서 바뀌었죠?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럼 방금 전에 봤던 것 중에 복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물론 똑같이 그려도 됩니다만 복사하는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제 좀 더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선택해야 디셀렉트 해야 어, 다른 옵션이 붙지 않습니다. 얘도 이 손을 어, 이렇게 해주면 이 옆에 얘는 디셀렉트입니다. 하면 그림이 얼추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 그림 나온 걸 가지고 다시 보는 거죠. 그럼 주관적 규범은 다 있는데, 확인적 유인분석을 하려면 뭐냐면, 공분산에 대한, 즉,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화살표입니다. 양쪽으로 코베리언스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이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사이즈라고 돼 있죠? 이 친구를 눌러주면 다시 돋보기 모양 밑에 이렇게 좌우로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눌러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커지면서 리사이즈 되면서 이렇게 정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의 CFA를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조금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그럼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치 해리포터가 그 마법봉을 휘두르듯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깔끔해지고요. 이러면 이제 그림은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부분. 어떻게 이쁘게 그릴 거냐라는 부분.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데 제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관측 변수의 크기를 좀 나는 키우고 싶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 리사이즈, 리사이즈는 했고요. 관측 변수의 크기를 키우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요건데, 네. 아,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얘를 이렇게 늘리면 커지고요. 이렇게 하면 위로 커지고요. 그걸 옆으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밑에 있는 거.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네, 원래대로 굽기를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제 그림은 그렸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가 들어간 데이터가 있는데 샘플 1 데이터입니다. 샘플 1 데이터를 자, 여기에서 보시면 셀렉트 데이터 이 아이콘을 선택하신 다음에 샘플 1 데이터 바탕화면 에이머스에서 샘플 1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열기 691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에 채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속성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타이핑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리스트 베리어블 인 데이터 셋이라고 요겁니다. 요거 이 친구를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아, 이름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 2, 3, 7, 8, 9, 10, 11, 10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1, 2, 3, 5, 6, 4, 5, 6은 넘어가고요. 지금 7, 8, 9, 10, 11, 12. 사실 4를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바깥에다 놓으면 이렇게 관측 변수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게 네, 그쪽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행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클릭, 오브젝트 프로퍼티 보시면 여기에 이름을 쓸 수 있죠. 띄어쓰기는 안 됩니다. 주관적 규범, 행동, 행동 의도 이렇게 하면 지금 네,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 행동 어, 행동 의도, 행동이네요. 행동 의도, 행동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차항에 대해서도 같이 결과가 붙어야 되는데 이 오차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에 플러그인이라고 있고요. 이 플러그인에서 어, name unobserved variable 그러니까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unobserved는 오차는 관측되지 않은 것들이니까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 원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붙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뭘 하기 위한 CFA를 하기 위한 세팅이 된 겁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개별적으로 관측 변수가 뭔지를 다 하나하나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이름을 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 오차항에 대한 이름은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확인적 유인분석이 끝나면 바로 다음에 경로 모형의 방식 또는 조절 효과의 방식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SPSS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같이 계속해서 이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